안녕하세요, 반투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금수저냐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부동산을 사고 월세를 받기 시작했는지 자세한 스토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 감정가에 법원 경매에 나온 상가가 있었어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했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 아니 35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중에 100만 원이 딱 있어서 지금의 제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 이렇게 두 명한테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빌렸어요. 이렇게 모인 3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해서 법원 경매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3천만 원짜리 상가니까 2,700만 원의 잔금이 있었겠죠. 이건 전액 대출을 받아서 치렀습니다. 낙찰 후에 잔금까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는 이 기간 중에 임차까지 다 끝내서 보증금 500만 원이 수중에 또 들어왔어요. 3천만 원짜리 상가를 2,7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500만 원의 보증금까지 받으니까 나중에는 총 투자비보다 더 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남은 돈으로 다시 친구들에게 돈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세금도 냈죠. 매달 월세가 35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대출 이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냈어요. 이제 저는 남은 돈, 순수익이 1년에 300만 원씩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럼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제 수중에 3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빌리지 않고도 3천만 원짜리 상가는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엔 두 개를 살 수 있고 아니면 두 배 더 큰 걸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일부 대출을 갚는 해도 있어서 이자를 줄이거나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죠. 이런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저는 더 많은 또는 더 큰 상가들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이 간단한 프로세스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구라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쯤에서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공실 리스크가 있지 않냐? 임차를 못 맞췄으면 어쩔 뻔했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리스크가 있죠. 고수가 되면 사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사이즈가 나와요. 하지만 왕초 보일 때는 겁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임차 안 맞춰주면 어떡하지? 이럴 땐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사세요. 그러면 안 무서울 거예요. 겁날 게 없어요. 첫 번째, 사서 바로 팔아도 팔린다. 둘째, 임차를 놓으면 바로 임차가 된다. 셋째, 만에 하나 팔리지도 임차도 안 되면 내가 써버리면 된다. 철저히 발품을 파세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으로 인터넷도 뒤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들 열심히 돌아다녀 보세요. 철저히 조사하다 보면 감이 옵니다. 최악의 상황이래 봤자 내가 직접 사무실이나 창고로라도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뭐라도 직접 사용해버리겠다는 각오를 하면 무서울 게 없어져요. 두 번째, 돈 빌리는 게 쉬운 줄 아냐? 작은 물건부터 해보세요. 작은 물건이면 돈 안 빌려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진심이라면 누구라도 2, 300은 빌릴 수 있어요. 저는 100만 원을 3달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자 1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갚았고요. 10만 원의 이자를 다 줬어요. 이때 주변에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나를 믿어주고 밀어주는 사람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돈 얘기하면 싹 얼굴 굳거든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용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은행에 대출 전혀 안 받아본 사람이 신용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대출을 자주 받아보고 잘 갚은 사람의 신용을 은행도 높게 쳐줍니다. 지인들에게 처음 빌렸던 작은 돈을 후한 이자와 더불어 신용 있게 갚아보는 습관을 계속 들여본다면 언제고 여러분들이 급전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고생할 일 없어요. 이제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도 전혀 빌릴 곳 없다면 알바라도 하세요. 300만 원 정도는 이 악물고 하면 금방 모을 수 있어요. 100만 원씩 3개월을 모으든 50만 원씩 6개월을 모으든 주말 알바를 하든 투잡을 하든 모으면 모을 수 있어요. 이 정도 각오도 없으면 부자 되는 거 포기해야 돼요. 이빨 꽉 깨무세요. 여러분도 독해지셔야 합니다. 아니, 지독해져야 돼요. 부자 될 때까지 잠시만 이빨 꽉 깨무시자고요. 세 번째, 감정가 100%를 받으면 싸게 산 게 아니지 않냐? 경매는 싸게 사야 되는데 왜 감정가를 받았냐고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입니다. 시세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났었고요. 최근엔 많이 따라왔지만 아직도 감정가랑 차이가 납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 상가 수익률은 약 4%, 4%를 기준으로 그 상가의 가치를 매겨요. 35만 원짜리 상가는 1억 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3천만 원에 감정돼서 나온 거죠. 감정가라고 아직 안 싸네 하면서 조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매 최초 고시할 때는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조사 자체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데 기회가 있는 겁니다.
최초 입찰 때부터 빨리빨리 조사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기회가 있습니다. 넷째, 대출이 90%로 나온다고? 뻥 아니야? 안 나올까봐 무서워서 하겠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락 잔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은 은행에서도 이거 경매 나와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생긴 물건이에요. 그래서 일반 담보대출보다 한도가 더 높거나 이자가 더 저렴한 그런 게 있어요. 이걸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하고요. 이건 물건에 따라서 낙찰가를 넘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상가가 3,300만 원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입찰 전에 미리 경락대출 전문 상담사들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초보 때는 대출 공부도 꽤 해야 돼요. 손품도 많이 팔고 알아보시다 보면 흐릿했던 것들이 다 선명해집니다. 일단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네가 낙찰받은 때랑 지금이랑 시장이 달라지지 않았냐? 요즘 경매가 금매보다 비싸던데? 이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요즘 경매 시장은 예전과 다르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저렴한 물건들을 낙찰받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큰 물건을 받을 뿐이에요. 글을 쓰면서도 찾아봤어요. 작으면서도 그런 수익 남을 수 있는 게 있나?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아니, 많더라고요. 시장을 탓하지 말고 실력을 탓해야 돼요. 남 탓을 하면 실력이 안 늘거든요. 수도권이 치열하면 지방을 보세요. 초보 때는 불편해도 힘들어도 지방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열정은 있어야죠. 그런 경험이 나중에 다 스토리가 되고 컨텐츠가 됩니다, 여러분. 일반 물건이 어려우면 특수 물건 보세요. 지분 물건, 가장 임차인, 법정지상권. 어렵고 위험해요. 알아요. 대신 공부와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1년에 경매로만 10만 건이 훨씬 넘는 물건들이 나와요. 돈 한 푼도 없이 하는 투자를 무피 투자라고 하죠. 돈 받아가면서 벌어가면서 하는 투자를 풀피 투자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10만 건이 넘는 건들 중에 그런 건 없을까요? 없다고 확신하세요? 제 눈엔 있는데. 그리고 경매 안 좋은 것 같으면 매매라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경매는 가난한 사람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들을 살 수 있어요. 시장에 나오지 않는 하자 있는 물건, 아주 작은 물건, 특이한 물건들도 잔뜩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고요. 철저한 공부와 연구가 뒷받침되고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물어가면서 한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경매입니다. 아직 배워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꼭 배워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